안녕하십니까. 최보경 중국사앤 고사성어 TV를 운영하는 최보경입니다. 이 TV는 중국 역사를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중국 역사지리 이야기, 그 다음에 중국 역사를 처음부터 순서대로 따라가면서 역사 이야기를 하고 그 시대의 고사성어 이야기를 함께 해보는 중국사 따라 고사성어 이야기, 수능 및 각종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짧은 시간에 들을 수 있도록 간략하게 정리해서 이야기해보는 수능 각종 시험 대비 고사성어 이야기. 고사성어 속에 우리가 감동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요소가 아주 많은 고사성어들을 모아본 감동 있는 고사성어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중국 역사 지리 이야기 중에서 7번째 실크로드 이야기입니다. 실크로드는 6편으로 제작이 되는데 오늘은 그 2번째 장건의 서역 개척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제를 장건의 서역 개척 활동 이렇게 붙였는데 장건이 서역 개척 활동을 했다 했을 때 장건을 서역으로 파견한 황제가 중국 한무제입니다. 한무제가 어떻게 해서 그러면 장건을 서역으로 파견하게 되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한무제 이전의 한흉노관계, 한무제 이전에 한나라와 흉노가 어떠한 관계에 있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보면 장건을 파견하게 된 이유가 명확해질 것입니다. 자, 흉노라고 하면 중국 북방에 살고 있는 이민족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모든 그 주변의 이민족들을 오랑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북쪽에 사는 북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흉노가 중국 역사에 등장한 것은 전국시대 말이라고 합니다. 전국시대 말에 기원전 318년인데 이때 전국시대는 중국의 전국칠흥이라고 하는 그 봉건 국가들이 아주 강력한 봉건 국가 7개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국가라기보다는 주 나라를 정점으로 하는 제후국들입니다. 그런데 이때 가장 서쪽의 진나라가 이제 동쪽으로 진출하면서 중국을 통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국 칠흥 중에서 진나라는 서쪽에 있고 여섯나라는 동쪽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산동육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국시대가 이제 말기가 되어 갈수록 진나라의 힘이 강해져서 이 6나라들은 진나라의 힘을 막아내는데 온 힘을 다해야 할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원전 318년에도 진나라하고 초나라를 제외한 연나라, 제나라, 한나라, 이나라, 조나라 5나라가 연합군을 편성해서 진나라와 싸움을 하게 됩니다. 이때 흉노가 이 5 연합국의 편에 서서 싸움을 하였다라는 역사적 기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만큼 이제 중국에서 도움을 받으려고 할 만큼 그 사람들의 이제 힘이 강해졌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 시대가 말기로 가면서 진시황의 진나라가 힘이 아주 이제 강대해지죠. 그래서 한나라부터 멸망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진시황이 기원전 221년에 기원전 221년에 중국을 통일합니다. 자, 그래서 이 진나라 중국 통일기에 전국이 혼란해 있기 때문에 북방에 있는 흉노가 황하 이남 오르도스라고 합니다. 일단 조금 이따 설명을 들으시면 오르도스 어딘지 아시게 될 텐데 황하 이남 오르도스까지 차지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진시황으로 봐서는 그 자기들의 수도인 함양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원전 215년에 몽염 장군 몽염을 보내서 흉노를 토벌한다, 뭐 정벌한다 이렇게 하는데 실은 황하 이북으로 밀어냅니다. 황하 이북으로 밀어내서 삭방군이라는 군을 새로 설치를 하고 만리장성을 쌓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제 만리장성을 쌓았다기보다는 연나라, 조나라, 진나라가 북방 이민족을 막아내기 위한 장성을 연결하고 일부 필요한 부분을 이제 쌓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원전 215년에 흉노를 정벌하고 기원전 214년에 만리장성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210년에 진시황이 전국을 순유하다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죽으니까 이제 황제 자리도 제대로 이양이 되지 않고 이세 황제, 호해라는 이세 황제가 이제 즉위를 하게 되었는데 이제 정통성이 없고 능력이 없는 황제가 즉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이 아주 이제 대혼란기에 접어들게 되는 거죠. 이때 210년에 죽였는데, 자, 북방의 흉노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흉노에 아주 그 묵툭, 선우, 선우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왕 또는 뭐 황제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묵툭이라는 선우가 등장해서 흉노 제국을 건설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북방 그 몽골 고원 주변에 있는 모든 유목민족들을 통합해서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이게 209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210년이고 여기가 209년입니다. 그러면 이때 이제 흉노가 제국을 건설하는 이 시기에 중국은 어떻습니까? 이제 진나라가 멸망의 길로 들었습니다. 이세왕제 호해가 이제 폭정을 일삼습니다. 나라가 아주 혼란해지죠. 그래서 이제 유방과 한우 같은 이제 항우 같은 이런 그 각 토호 지방 세력들이 일어나서 중국이 대혼란에 들었다가 기원전 206년에 망하게 됩니다. 유방이 먼저 함양에 입성을 했고, 그 다음에 항우가 입성을 하는데, 이제 항우가 와서 이제 진나라를 완전 멸망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진나라는 망하니까 이제 다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유방하고 항우가 이제 중국을 놓고 다시 한판을 벌이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초한 전쟁이라고 합니다. 항우하고 유방이 싸우게 되는데, 이 초한 전쟁에서 유방이 승리해서 한나라를 건국한 것이 기원전 202년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원전 202년에 한나라가 건국되기는 했으나, 자, 한번 보면은 전국시대 말 그 전국 통일전쟁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진시황이 진나라를 통일을 했는데, 실제 진나라는 그 통치기간이 15년 정도 되는데, 그 15년도 아주 혼란한 시기, 백성들이 아주 어려운 대규모 토목공사, 아방궁을 짓는다든지 진시황릉을 만든다든지 또 만리장성을 쌓는다든지 해서 백성들이 아주 힘들었습니다. 그 힘든 시기가 끝나고 이제 초안전쟁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중국 그 전체가 아주 힘이 들어서 말하자면 국가의 힘이 아주 재정이 말할 수 없이 악화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를 세웠으나 전쟁 능력이 없습니다. 이럴 때 이제 북쪽의 흉노를 더 밀고 내려왔죠. 그래서 다시 진시황이 몽염 장군을 시켜서 밀어 올렸던, 진시황이 몽염 장군을 시켜서 밀어 올렸던 그 부분을 다시 차지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유방은, 자, 천하를 통일하고 나서, 자, 이제 내가 그 용감한 아주 잘 싸운다는 항우도 물리쳤는데, 어마무지한 항우도 물리쳤는데, 자, 흉노하고 한번 해봐야지 하고 이제 흉노와 싸움을 시작합니다. 그때가 기원전 200년입니다. 마읍이라는 곳에서 싸움이 일어나는데, 어떻든
유방이 포위돼가지고 7일 만에 사신을 보내고 해서 겨우 풀려나는 치욕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방은 야, 이게 우리가 흉노와 싸움을 해서 될 일이 아니구나. 지금 우리가 너무 힘이 약하구나 해서 할 수 없이 이제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그 화친 조약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중국 황실의 여자를 흉노 왕, 즉 선우 왕비로 보낸다든지 또 해마다 흉노가 필요한 그 조공 물품을 많이 보낸다든지 그 다음에 각 국경에 시장을 열어서 흉노가 필요한 물건을 마음대로 사갈 수 있게 하는 이런 조약을 맺습니다. 화친 조약인데 형제의 의를 맺었다고 했습니다. 형제를 맺었는데 실은 흉노가 형이고 한 나라가 동생이 되는 그런 불평등한 조약이었습니다.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힘이 없었기 때문에. 말하자면 유방이 중국을 통일했을 때 얼마나 국력이 약했느냐 하면 황제가 끄는 마차를 4마리 말이 끌잖아요. 근데 그 4마리 말의 색깔을 맞출 수 없이 같은 색의 말 4마리를 구할 수 없을 만큼 힘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중국은 흉노와 싸우기보다 흉노와는 화친을 하면서 자, 우리가 이제 국민들을 아주 편안하게 잘 다스리자. 그래서 황노 정치라고 합니다. 한나라 초기에 크게 영향을 미친 사상인데 황제와 노자를 합쳐서 황노 사상이라고 하는데 이 황노 사상을 이제 정치에 받아들인 거예요. 요체는 세금을 감한다든지 부역을 줄여주고 백성들이 일체 간섭을 안 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열심히 생산활동에 참여하고 또 인구수가 늘어나고 이런 과정을 거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문제, 경제, 유명한 황제들이 나와서 그 시기를 이제 문경지치, 정치가 아주 잘 이루어졌다고 해서 문경지치라고 합니다. 이 기간이 기원전 195년부터 141년까지 여기서 보자면 약 45년, 근 50년을 이제 그렇게 화친 정책을 하면서 한나라가 힘을 모은 것입니다. 모아진 것입니다. 자, 이때 아주 정복군주로 유명한 한무제가 기원전 141년에 17살의 나이로 이제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때는 장안의 그 수도에 전쟁에 사용할 수 있는 말이 뭐 30만 필, 40만 필 이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초기에 한나라 건국했을 때 황제 마차를 끄는 말 4마리 색을 맞출 수 없었을 만큼 힘들었었는데 그만큼 강하게 됐죠. 한무제는 정복군주입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흉노를 물리쳐야 되겠다, 몰아내야 되겠다 해서 이제 국리하다가 장건을 파견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한무제 이전에, 즉 한무제가 황제가 되기 이전에 한나라와 흉노의 관계입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한무제가 장건을 서역으로 보냈는지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장건이 파견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건, 이제 그래서 장건이 서역 개척을 나설 당시의 국제 정세, 중국을 포함한 북방의 그 국제 정세는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도는 일강에서도 나왔습니다. 자, 이 부분이 중국입니다. 현재의 중국은 뭐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만은 당시는 중국이 영향이 미치는 곳이 이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몽골 고원이고 고비 사막입니다. 그 다음에 티벳 고원입니다. 그 다음에 타크라마칸 사막,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서방을 넘어 중앙아시아 쪽입니다. 파미르 고원이라 해가지고 해발 한 5,000에서 5,500m 정도 되는 그런 곳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흉노가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데 진시황이 쌓았던 어떻습니까? 만리장성은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부분을 오르도수라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전략적으로도 그렇고 농업 생산이라든지 산업적으로 봐서도 그렇고. 그래서 얘가 시안입니다. 진나라 수도는 시안인데 서안인데 자, 이 거리가 가깝고요. 흉노에게는 여기가 가장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어디냐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하서주랑, 하서해랑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자, 여기는 기련산맥이라 해서 높은 산맥이 있고 여기는 고비 사막입니다. 그래서 자, 이 기련산맥을 중심으로 한 그 부분을 조금 더 보면 그때 서역으로 사람을 파견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말한 하서주랑을 확대해 놓은 것입니다. 자, 지도를 조금 설명을 드려보면 자, 현재는 감숙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 부분을 감숙성이라고 해서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감숙성이고 자, 여기는 진나라 수도가 있는 섬서성입니다. 현재 이게 황하입니다. 자, 황하가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섬서성, 그 다음에 감숙성. 여기는 이제 영하해족 자치구라고 하는 것이 있고, 여기는 이제 내몽고 자치구가 됩니다. 자, 이쪽은 이제, 자, 이렇게 또 이제 자치구가 따로 형성이 되어 있죠.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이 지형을 보면 이쪽은 티벳 고원으로 해발 4,000m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맥만 해도 얘가 대원, 파미르 고원, 그 다음에 뭐 카라코람 산맥, 곤륜산맥은 중국 신화에도 많이 나오는 아주 유명한 산입니다. 그 다음에 아을진 산맥, 기련산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고비사막,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천산산맥 이렇게 해서 보면 몽골 고원의 고비사막, 그 다음에 타림 분지의 타크라마칸 사막, 여기는 또 뭐 투르판 분지, 중가리 분지에서 아주 당시로 봐서는 아주 그 생활 여건이 어려운 곳입니다. 자, 그런데 장건을 여기서 파견해야 됩니다. 그럼 이곳이 얼마나 어려운 곳이냐면, 자, 당시 우리가 서역으로 사람을 파견한다면 중국 서쪽의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서역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 서쪽의 땅이고, 자, 미지의 세계 가보지 않은 땅입니다. 지금까지는. 그 다음에 서안에서 도남까지. 자, 봐보면 여기 서안에서 여기쯤이 도남입니다. 자, 이렇게 갈 것인데 거리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자그마치 2,000km랍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대충 타림 분지 타카라마칸 사막을 지나서 이렇게 파미르 고원까지 갔는데 다시 또 2,000km 정도, 4,000km. 근데 대원 제국은 어디가 있어요? 이쪽 너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중국을 간다는 것은 말하자면 아주 엄청나게 그 어려운 그러한 여정입니다. 자, 다시 이 지도로 돌아왔습니다. 자, 지도를 한번 또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장건이 1차 서역길에 나서서 흉노 포로가 되어서 기원전 139년부터 129년까지 포로 생활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동안에 그러면 한나라, 무제는 어떠한 일을 하느냐,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기원전 133년에, 즉 장건이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입니다. 그 다음에 기원전 129년에 이렇게 이제 대규모 일들을 일으킵니다. 자, 보면 기원전 133년의 일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133년의 일을 보면은, 자, 흉노를 유인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나라가 흉노를 유인해서 반격을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자, 기원전 133년에 여기에 마읍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제는 어떻게 흉노 왕을 마읍으로 끌어들여서 일망타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읍에 서빌이라는 장사꾼, 아주 능력 있는 장사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빌에게 밀무역을 하도록 이렇게 모른 체하고 눈 감아줍니다. 그래서 흉노하고 밀무역을 해라. 그리고 가서 흉노 사람들을 잘 사귀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자라고 이제 약속을 했겠죠. 그래서 서빌은 밀무역을 이제 합니다. 서빌은 밀무역을 하고 나서 이제 그 사람들의 신임을 얻은 다음에 마읍으로 와서는 마읍의 사형수 두 사람을 목을 벨니다. 그래서 그 벨 목을 성문에 걸어놓고 흉노에게 가서, 자, 내가 이렇게 마읍 성에 이러이러한 그 관리들을 두 사람을 죽여 없앴으니 당신들이 내려오면 이 마읍을 넘겨주겠다. 마읍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떻습니까? 군인을 30만 명을 매복을 시킵니다. 누가 오면? 흉노 선우가 내려오면 밀망타진을 하기 위해서. 어쨌든 흉노 선우는 이 서빌의 말을 듣고 10만의 군사를 이끌고, 자, 이렇게 선우가 이렇게 이제 마읍으로 옵니다. 어디쯤 중간에 오는데, 오다 보니까 거의 다 왔는데, 오다 보니까 들판에 소나 양이나 이런 그 가축만 풀을 뜯고 한가위 풀을 뜯고 있지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관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여기고 이제 그 국경 경비대를 습격해서 관리를 체포를 해서 이제 신문을 했습니다. 신문을 해서 보니까 한나라가 이렇게 당신들을 유인을 했고 지금 주변에 마읍을 가면 30만 명이 매복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흉노 선우가 이제 깜짝 놀라서 다시 오던 길 되돌아갔습니다. 자, 되돌아간 것까지는 좋은데 이제 지금까지 한나라 건국 후에 한 60년 동안 유지되었던 화평의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 흉노는 기회만 닿으면 이제 침략을 합니다. 133년 이후로 너희들의 약속을 먼저 어겼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고 해서 계속 이제 침략을 하는데 기원전 129년에 이제 장건이 어떻습니까? 흉노에 잡혀 있다가 탈출을 한 그 해입니다. 그래서 129년에 이청, 공손호, 이광, 공손하, 이청이 대장군이고 이렇게 4명의 장군이 자, 뭐 운중, 정양 뭐 이렇게 여기 그 군사 기지이면서 군입니다. 여기서 각각 군사 기병 1만 명씩을 거느리고 이제 이렇게 흉노 지역으로 이제 싸움을 반격을 합니다. 물론 계속 침략을 하니까 반격을 해. 그래서 한나라 건국 이후에 최초로 이제 흉노와 중국이 제대로 이제 한판 붙은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어떻습니까? 중국이 감히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 이 싸움에서 이청 장군이 적의 수국과 포로 한 700명을 얻는 그런 성과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공손호는 또 군 한 700명 정도를 이뤘고요. 그 다음에 또 이광 같은 경우는 포로로 잡혀있다가 탈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이 129년의 싸움은 이 부분에서 129년의 싸움은 한나라가 처음으로 흉노우 침략에 대해서 이제 대대적으로 반격을 가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나라가 대대적으로 반격을 가한 그런 싸움이었다. 자, 그래서 이제 방금 전에 한나라가 흉노를 유인해서 마읍으로 유인해서 133년에 일망타진해보려고 했는데 안 됐고 그게 실패했고
또 흉노 침략이 아주 잦아지자 기원전 129년에 4명의 장군을 보내서 아주 대대적으로 반격 작전을 해서 그러나 저러나 그때까지 거두지 못했던 큰 성과를 거두었다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장군은 또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 대규모 반격이 기원전 129년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129년에 장건이 탈출을 합니다. 129년에 탈출을 하는데 장건이 흉노에 한 10년 정도 있었기 때문에 감시가 좀 소홀해졌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간보 등 그 무리와 함께 탈출을 해서 수십일이 걸려서 대원에 도착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면 자, 여기서 10년 동안 포로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탈출을 해서 대충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갔다고 제가 한번 그려봤습니다. 어디까지 갔습니까? 대원까지 수십일이 걸렸습니다. 저는 여기서 처음에 장건이 서역을 가기 위해서 지원을 한 것도 대단한 사람인데 여기서 다시 그 처음에 자기가 사신으로 가기로 했던 것이 10년 지난 후에 또 그쪽을 향해서 갔다는 것도 대단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이미 부인도 있고 자식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땅은 정말 어떤 땅인지도 모르고요. 그러나 한번 황제의 사신으로 된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10일 또는 수십일이 걸려서 이제 대원이라는 나라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원은 왕을 만났습니다. 왕이 장건에게 그대는 어떠한 사람이며 어디를 가는 길인가라고 물었겠죠. 그러니까 장건이 저는 한나라 사신이고 이 대월지국을 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흉노에 이렇게 포로로 10년을 잡혀 있었습니다. 만약에 저를 어디로 대월지국에 갈 수 있도록 도와만 주신다면 우리 황제께서 다음에 큰 보답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대원 그 왕은 한이 물자가 풍부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장건에게 안내자 통역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어디를 지나서 강거를 지나서 대월지국에 갈 수 있도록 이제 도와줍니다.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편안한 건 아니겠죠.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황제가 너 대월지국으로 가서 동맹을 맺으라고 보낸 대월지국에 드디어 갔는데 대월지국은 그때 와서 보니까 대월지는 죽은 왕의 부인, 아들, 손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은 왕이라고 하는 것은 흉노와의 싸움에 져서 그 해골이 술잔이 되었다는 그 월지국 왕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때는 그 왕은 죽었으니까 아들, 손자, 부인 그런데 세 사람 중에 한 명이겠지요. 책마다 조금씩 틀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대하를 정벌해갖고 이제 편안하게 살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외적도 침입도 없고 풍부해. 모든 것이 풍부해서 편안하게 살고 있다면 원래 대월지는 어디에 있던 나라냐면 여기에 있던 월지국이라는 나라가 여기가 있었습니다. 월지국이 있었는데 자, 이 월지가 이렇게 이쪽 부분을 쫓겨났어요. 한때 쫓겨났고 남은 부분이 소월지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또 쫓겨서 이쪽으로 대월지까지 갔다는 말씀이죠. 흉노에 아주 그 피해가 큰 민족 국가죠. 그래서 한때는 흉노를 철천지 원수로 생각을 했으나 지금은 이제 이쪽으로 와서 대하를 정복해서 아주 풍족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흉노는 이제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도 하고 그런데 관심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 자, 그러면 장건은 어떻습니까? 할 일이 없어진 것이죠. 그래서 장건은 대하에도 가보고 대월지에서 대하에도 가보고 해서 거기서 한 1년 정도 체류를 하면서 동맹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대하도 가보고 합니다. 안 되니까 1년 정도 있다가 다시 이제 기국길에 오릅니다. 기국길에 오르는데 자, 그러면 이제 어디로 오겠습니까? 자, 대하에서 어디로 어떻든 서안을 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지역은 흉노가 이렇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기원전 128년에 출발해서 이렇게 해서 이쪽 높은 산지 쪽으로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오는다. 이렇게 이제 이 산맥을 쭉 따라서 오고 있습니다. 자, 그 사이에 또 중국이 가만히 있을 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어떤 일이 있는지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장건이 탈출해서 서역 활동을 128년까지 1년 동안 머무르면서 서역 활동을 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27년이 됐습니다. 기원전 127년. 장건이 어디에 있을 때입니까? 지금 대원 아까 이쪽에 대월지국에 있을 때 이제 한무제는 또 큰 판을 한 판 벌립니다. 하남 회복이라고 합니다. 하남. 그래서 이 황하의 남쪽이라는 말입니다. 강하자를 써서 황하의 남쪽, 즉 이쪽 지역, 여러 번 얘기했죠? 이 아주 핵심 요충 지역인 오르도스, 이 지역을 흉노가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를 회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청 장군, 이식 장군에서 어디서 출발하느냐면 운종에서 출발합니다. 운종에서 출발하는 것이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저해강 쪽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고골 쪽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렇게 하남 지역을 공략을 해서 다시 뺐습니다. 흉노한테 다시 뺏어서 뺏어가지고 여기 좀 잘 안 보인다마는 여기다가 삭방군을 진시황이 설치했던 삭방군을 다시 설치하고요. 진시황 때 몽염이 건설한 요새를 수리해서 이제 이 하남 지역을 뺏어버립니다. 회복. 하남 지역을 회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때 127년이니까 장건은 무엇을 하고 있었냐? 장건은 이때 돌아오다가 다시 장건이 귀국길에 나섰다가 포로가 다시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포로 생활을 하다가 또 탈출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대월지, 대하 이쪽에 한 1년 정도 머무르다가 이제 할 수 없이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고 귀국길에 오르죠. 귀국길에 오르는데 자, 이쪽으로 오면 흉노에게 잡힐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쪽에 타크라마칸 사막 남쪽의 산을 따라서 이렇게 소월지를 지나서 이렇게 옵니다. 오다가 어느 부분에 와서 강족이 있는 이 거주하는 이 지역에 와서 다시 포로가 됩니다. 다시 포로가 돼가지고 흉노 정으로 어떻습니까? 다시 끌려가죠. 기구하지요. 과거에 끌려가서 1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는데 탈출해가지고 다시 오다가 또 잡혔으니까 1년 반, 2년 사이에 다시 여기 잡혀온 것 같아요. 여기 와서 또 1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합니다. 1년 동안. 그런데 1년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동안에 어떻습니까? 흉노 왕이 다툼이 생깁니다. 흉노 왕이 죽었는데 태자가 좀 어렸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태자가 어리니까 왕위를 태자에게 안 넘겨주고 자기 작은아버지가 왕이잖아요. 왕을 뺐습니다. 그래서 그 혼란한 틈을 타서 13년 만에 여기서 탈출해서 13년 만에 귀국을 하게 됩니다. 서한. 그러니까 기원전 139년에 출발을 해서 기원전 126년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간보, 아까 처음에 말했던 그 길 안내하는 간보와 돌아왔는데 갈 때는 100여 명이 넘게 갔는데 돌아올 때는 단 2명만 돌아왔습니다. 단 2명만 돌아와서 장건은 태종 대부가 되고 또 간보는 봉사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장건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는 이 지금 마지막에 이 강의의 마지막에 가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대단한 사람이죠. 이렇게 13년 만에 황제의 명을 완수하지는 못했지만 돌아왔습니다. 이제 장건이 기원전 126년에
서역 활동을 13년 만에 마치고 귀국을 합니다. 떠날 때 100여 명이 넘게 갔는데 돌아올 때는 단 2명이 사실은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돌아와서 활동 결과를 무지에게 어떻게 보고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건의 귀국은 사실 한 무지에게는 한 줄기 빛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장건을 이제 서역에 보낸 그 계기가 대월지국과 동맹을 해서 흉노를 몰아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장건은 그 대월지국과 동맹을 맺지는 못했지만 여러 가지 성과를 거두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무제는 매일 장건을 불러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건이 다녀온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도로 먼저 한번 장건이 다녀온 나라와 그 보고한 나라들을 보면은 장건은 아시다시피 대원, 강거, 대월지, 대하를 다녀옵니다. 그런데 그 보고서에는 이 다녀온 네 나라뿐만 아니라 오손, 안식, 신독, 신독은 인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은 이란 쪽이고요. 이 외에도 몇 개 나라의 정보를 가지고 와서 이제 보고를 하는데 그 내용은 사마천이 쓴 사기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어떤 보고를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대원, 강거, 대월지, 대하는 직접 다녀온 나라이고요. 그 다음에 오손이나 음체나 안식, 신독, 인도입니다. 조지, 시리아 등은 가보지는 않았지만 이런 곳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 나라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그 다음에 중국에서 거리가 얼마나 몇 리 정도 되는지, 자, 그 사람들이 정착 생활을 하는지 유목 생활을 하는지, 또 도시 형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성이 몇 개 정도 되어 있는지, 인구가 어느 정도 살고 있는지, 그 다음에 생산물은 무엇인지, 또 군사력은 어떻고 화폐는 어떠한 것을 사용하는지, 이런 것들이 그 보고서에 자세하게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특히 우리가 여기서 좀 관심을 가지고 볼 부분이 대하에 가보니, 대하라는 나라에 가보니 촉에서 나는 직물과 지팡이를 인도에서 구해왔다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지도를 다시 보면, 자, 자기가 대하에 갔을 때, 이 촉이면 이 부분입니다. 당시 촉이면 이 부분, 이 촉에서 나는 지팡이나 직물이 이 대하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건을 어디서 가지고 왔느냐 물어보니까 신동에서 가지고 왔다고 대답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건 무지에게 어떻게 보고를 하느냐면, 자, 여기서 이렇게 이쪽으로 가려고 하면은 흉노가 있으니까, 자, 이 신동을 가는 길을, 다른 길을 찾아보면 더 이 흉노적을 지나지 않고도 이렇게 대하 서역을 갈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 무제는 장건에게 지시를 내려서 이 부분에서 이제 신독을 가는 길을 네 군데서 출발을 시킵니다. 이제 그 부분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하여튼 이런 부분을 거치든지 이렇게 가든지 또 이렇게 티벳 고원을 거치든지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책에 보면 대부분의 출발한 사람들이 1000여리나 또는 2000여리 정도를 나가서 그 지역의 원주민들에게 부딪혀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장건은 서역을 갔다 왔지만 이렇게 또 신독을 가는 길을 개척하는 그런 그 역할도 맡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무제는 서역하고 이제 교역하고자 하는 강렬한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역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중국의 서쪽이니까 황하 서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이제 무력을 집중을 합니다. 황하 서쪽에 있는 흉노를 몰아내서 내가 기어이 서역하고 또는 더 멀리
장건이 갔다 온 대하나 중앙아시아, 즉 판미르 고원을 넘어서 교역을 해보도록 하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제 서역 지방에, 이제 하서 지방에 집중을 해서 공격을 하게 되는데, 하서 지역은 우리가 이제 여태 봐서 알겠지만 하서 지역은 흉노 서부 지역 전진 기지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서역으로 통하는 요충지입니다. 중국으로 보면 서역으로 통하는 요충지이고, 흉노로 보면 서부 지역을 지배하는, 말하자면 아주 전진기지 역할을 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에는 한나라가 하서 지역을 어떻게 공략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장건의 보고를 듣고 무제가 하서 지역을 공략을 하게 됩니다. 자, 하서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강의 서쪽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강의 서쪽이라는 말로, 자, 황하를 말합니다. 여기서는 황하가 지금 이렇게 흘러가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 서쪽을 주로 강의 서쪽 이쪽을 하서를 하고 더 늦게 이쪽까지 하면 이제 서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고비 사막이 있고, 이쪽은 왜 중요한 지역이냐면은 이 기련 산맥에서 내려오는 그 물을 이용해서 목축도 가능하고 농사도 지을 수 있는 오아시스 도시들이 발달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흉노가 여기를 이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목축도 하고 특히 말을 여기서 대량으로 기를 수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흉노에게는 아주 중요한 곳이지만은 중국으로 봐서는 이쪽 서역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또 아주 길목이죠. 옛날 우리가 한양 가려면 각 지역마다 꼭 거쳐야 하는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중요한 길목과 다름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무제는 이 하서 지역을 이제 차지하기 위해서 이제 다양하게 이제 공략을 합니다. 자, 먼저 다시 이제 중국 지도가 나왔습니다. 기원전 124년하고 기원전 123년입니다. 장건이 기원전 126년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124년에는 이청이라는 장수 등 6장군을 보내서 이 고벌이라는 곳에서 출발해서 이 우현왕을 공격을 합니다. 우현왕이 차지하고 있는 지역을 공격을 합니다. 근데 우현왕은 설마 올 것이냐 하고 밤에 술이 취해서 자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청 등 6장수가 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현왕은 잠자다가 자기 몇 부하들만 데리고 도망을 갈 정도로 이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라는 죽인 사람, 포로로 잡은 사람에 서 1만 5천 명이고 비왕 10명, 가축 수백만 마리를 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을 아주 토벌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때 한무제는 얼마나 좋았던지 이청을 대장군으로 승진을 시켜줍니다. 그 대장군도 오라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직접 사람을 보내서 대장군으로 인수를 부여해서 대장군이 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또 기원전 123년에 1년 뒤에 이청 등 6장군이 10만 명의 병력을 이끌고 정양에서 출발합니다. 여기서 이제 어느 쪽? 이쪽을 손을 봤으니까 이제 이쪽 지역을 이제 선우가 있는 지역을 또 공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양에서 출발해서 수백리를 나가서 죽이고 포로로 잡은 사람이 1만 9천여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싸움이 치열했던지 중국도 장군 2명이 죽고 기병 3,000명을 잃었습니다. 기병 3,000명을 잃고 그 다음에 흉노에서 투항해 왔던 장수 조신이라는 장수가 있었는데 그 장수가 다시 흉노에 투항하는 그런 손실도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청년 장수 곽거병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싸움은 곽거병이 능력을 발휘하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장건이 이 지역을 토벌하는 작전에서 교위로 참전을 합니다. 전쟁에 참여하는데 사마천의 사기에서는 장건은 물과 풀이 있는 곳을 잘 알았습니다. 물은 말을 먹어야 되고 사람을 먹어야 되고요. 풀은 또 어떻습니까? 말이 먹어야 되니까, 기병이니까. 그래서 군대가 온전히 보존될 수 있는데 큰 공을 세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건은 이렇게 서역을 갔다 와서 이 전쟁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제가 얼마나 장건이 가지고 온 정보나 이런 것을 소중히 여겼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제 무제가 꼭 뺏어야 할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흉노, 휴도왕, 호냐왕이라고 하는 흉노왕들이 지배하는 지역을 이제 뺐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기원전 121년의 전투입니다. 그래서 흉노로 봐서는 어마어마한 타격을 입고 흉노가 이 전투로 인해서 이제 큰 그 계기로 그 뒤로부터 기울어지는 이제 그런 계기가 되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기원전 121년입니다. 자, 보면 기원전 121년에 장군 곽거병이 1만을 이끌고 농서에서 출발을 합니다. 여태까지는 어떻습니까? 이 위에서 출발했는데 이번에는 여기서 출발합니다. 여기서 출발해서 자 이렇게 나간다 직접. 그래서 은지산을 넘어서 천야리를 즉 은지산을 넘어서 천야리를 넘어 나가서 이제 흉노를 친다. 그래서 이 휴도왕을 치고 또 호냐왕도 치면서 휴도왕이 사용하던 금인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제사 지낼 때 쓰는 아주 그 상징적인 상징물입니다. 이것을 뺏는 큰 공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시 여름에 곽거병은 어디에서 출발하냐면 농서와 북지에서 이 농서와 북지에서 다시 출발하는데 여기에는 이제 연정도 쳤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거연회를 지나서 돌아서 이렇게 오면서 이렇게 기련산을 뺐습니다. 그래서 자 보면 거연회를 지나서 기련산을 공격했다고 합니다. 자, 기련산 여기쯤 있다고 생각을 하면 얘가 은지산이니까 그래서 흉노 수국과 포로 수만 명을 얻었습니다. 수만 명을 얻었는데 자 이때 또 장건이 전쟁에서 활동을 합니다. 이 곽거병이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싸우고 있는 동안에 흉노가 대군과 여기 대군과 안문에서 침입을 합니다. 자, 이 배후를 치기 위해서죠. 그때 장건과 이광 장건과 장군 이광이 우북평에서 출전해서 이들을 칩니다. 그런데 이 장건과 이광이 서로 약속이 늦어서 실패는 합니다. 그래서 장건은 이 전쟁에서 실패했다고 해서 이제 다시 벼슬이 평민이 되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장건이 참여를 전쟁에 실제합니다. 그래서 자, 이 말하자면 곽거병이 자 이쪽을 이제 완전히 차지해버렸습니다. 이쪽을 차지해버리자 그해 가을에 흉노 선우는 호냐왕과 휴도왕을 불러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전쟁은 실패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한나라에 투항을 하기로 합니다. 근데 중간에 이제 휴도왕이 마음이 변해서 호냐왕이 휴도왕을 죽이고 한나라에 투항을 합니다. 약 4만 명이 투항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책은 10만 명 정도가 투항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는 이제 흉노는 이 하서 지방에서 세력이 아주 약해지고 자, 이 고비사막 너머로 이제 그 본진이 옮겨가는 그런 그
큰 타격을 입습니다. 이제 중국 한나라로 봐서는 이제 이쪽 서역을 가는 길을 개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누가 있느냐면 이 선우가 그대로 그 지역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기원전 다시 119년에 2년 후에 선우를 치게 됩니다. 그래서 자 보면 이 지역입니다. 자 제가 아까 선우라고 했는데 이제 이쪽 지역은 포냐왕, 휴도왕이 차지하는 지역은 한나라가 차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우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언제냐면 기원전 119년입니다. 그래서 무제가 이제 고비 사막 북쪽을 공략하는데 기병 10만, 말 14만 필이 동원됐다고 합니다. 기병이 10만이고 말이 14만 필. 그 다음에 수십만 보병이 동원이 됐습니다. 엄청나게 이제 동원을 한 겁니다. 실은 이 싸움으로 흉노는 크게 이제 이렇게 쇠퇴해가는 결과를 보지만 한나라도 그 이후로 어느 정도까지는 전쟁을 다시 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손해를 봅니다. 말하자면 말 14만 말 중에서 한 10여만 마리가 죽는다고 합니다. 자, 큰 전쟁이었죠. 근데 이청이 처녀리를 나가서 흉노 선우와 싸우고 선우가 도망을 가는. 그 다음 또 갑거병은 이처녀리를 나가서 이쪽으로 나가서 현왕, 좌현왕, 이 좌현왕하고 싸워서 이겨서 어디까지 갔다 오느냐면 여기가 우리가 말하는 러시아의 바이칼호입니다. 그래서 이 바이칼호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흉노는 어떻습니까? 이쪽 지역에서 완전히 이쪽 지역에서 북쪽으로 몰아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막 남쪽에는 흉노 왕정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 고비 사막 이쪽에는 흉노 거점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원전 115년에서 73년까지 한무제는 여기다가 무위, 장애, 주천, 도낭 이런 군 4개를 설치를 합니다. 군 4개를 설치하는 건 꼭 뭐와 같습니까? 우리나라 말하자면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한사군을 설치한 것과 똑같이 이 흉노를 몰아내고 이쪽 화서 지역에 화서사군이라고 합니다. 이 한나라를 몰아내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고조선을 침략하지 않아요. 그래서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한사군을 설치하듯이 이쪽에서도 무위, 장애, 주천, 도낭군을 설치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보면 이러한 과정에서 보면 장건이 서역 개척에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이제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는. 근데 서역 개척이 이제 그 길이 바로 이제 뭐가 되느냐면 비단길이 됩니다. 장건이 개척했던 그 길이 이제 비단길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비단길에서 장건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장건이 비단길 개척에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한번 보기 전에 이제 다시 이제 장건은 또 다른 제안을 합니다. 자,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제 무제는 흉노를 고비사막 북쪽으로 몰아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제의 관심은 이제 또 서역 개척에 무제의 관심이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장건을 매일 불러서 무제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장건이 또 서역으로 가게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시 지도가 나왔습니다. 무제가 흉노를 고비사막 북쪽으로 몰아낸 다음에도 한무제는 자주 장건에게 서역에 대해서 묻습니다. 물론 아까 그 119년의 전투에서 장건도 전쟁에 어떤 책임이 있다고 해서 평민이 되었습니다. 평민이 되었지만은 무제는 장건을 신임해서 계속 장건을 오라고 해서 묻는데, 자, 무제가 이렇게 아니죠. 장건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 오손이라는 나라가
원래는 여기 살았습니다. 하서 지역에 누구랑? 자, 월지하고 오손이라는 이 두 나라가 옆에 붙어서 살았는데 중간에 월지에 쫓겨서 오손이 이리 가고 그 다음에 또 뒤에 월지는 흉노에 쫓겨서 이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월지가 여기까지 가게 된 것은 흉노와 오손이 힘을 합쳐서 이렇게 몰아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손은 흉노와 그렇게 사이가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오손을 원래 자기들이 살던 땅으로 들어와서 살게 하고 이 흉노를 막아내게 하면 아주 효과적일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요? 오손은 자기들이 살던 고향으로 돌아오니까요. 유목민들은 원래 자기 고향 땅 아주 중요하게 자기들이 살던 터를 중요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어느 민족이거나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이제 다시 장건이 2차로 서역을 가게 되는데 어디를 갔냐면 오손으로 가게 됩니다. 기원전 116년에 장건을 중랑장으로 이제 임명해서 군사 300명을 보냅니다. 그런데 군사 300명하고 많은 선물을 보냅니다. 왜? 오손을 한나라 편으로 만들어야 하니까. 그 다음에 또 지절을 지닌 부사가 그렇습니다. 근데 지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황제가 주는 증표입니다. 일종의 사신들입니다. 일종의 지절을 지닌 부사를 10명을 딸려서 이제 장건이 이 서안에서 어떻습니까? 오손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가서 이제 오손에게 장건이 온 이야기를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손은 중국이 얼마나 크고 강한지를 잘 모르고 또 장건 한 사람의 말을 믿고 나라 전체가 이렇게 옮겨오기가 어렵겠잖아요. 그래서 이제 장건이 많은 선물을 주고 많은 설득을 하였음에도 오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장건은 1년 정도 머물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는 여러 사신들을 이제 데리고 옵니다. 오손에서. 그런데 돌아오기 전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지절을 지닌 부사, 즉 한나라 황제가 보내는 사신을 이쪽 서역에 있는 여러 나라에 보냅니다. 파견합니다. 그 사람들은 한나라 사신임을 입증하는 그런 증표를 지니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장건이 중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손의 사자와 말 수십 필을 가지고 이제 돌아오는데 장건은 크게 기뻐하면서 아니요, 무제는 크게 기뻐하면서 장건을 대행에 임명을 해서 구경의 반열에 오르게 합니다. 근데 장건이 돌아와서 한 1년 후에 죽게 됩니다. 근데 실은 장건이 태어난 연도나 이런 것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몇 살 정도 되어서 죽었는지 이런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장건이 죽고 1년 정도 후부터 장건이 파견했던 여러 나라에 파견했던 이제 부사들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부사들이 돌아오기 시작하는데 그 나라의 신하들과 같이 그 나라의 사신들과 같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중국과 서역이 이제 공식적으로 교역을 시작하는 이제 그런 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장건이 큰 역할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장건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한번 이제 자세히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건의 서역 개척 활동 의의나 성과 이렇게 제가 이름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좀 깁니다만 우선 선진 시대부터 중국과 서역의 부족들과는 교류가 있었다 합니다. 선진이라고 하는 것은 진시황의 진나라 이전부터입니다. 그래서 춘추 시대에도 보면 이쪽 그 타크라마칸 사막에서 좋은 옥이 왔다는 그런 그
기록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나라 그 이전부터 그쪽 그 서역과는 교류가 있었다. 근데 이제 국가 정식 사절로서 서역을 다녀오고 개척한 사람은 장건이 처음이다. 그래서 이제 장건이 그때 다녀와서는 지금의 신강 이구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타크라마칸 사막,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 서아시아의 그 지역, 이 서아시아 지역에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오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쪽에 어떤 나라가 있는지, 그 지역이 얼마나 크고 의미가 있는 지역인지를 이제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은 지리 정보를 가지고 왔잖아요. 거리가 어느 정도 되고 동쪽에 있는지 서쪽에 있는지 가는 길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 그래서 당시 사람들의 어떤 지리 정보를 알게 됨으로써 세계에 대한 시야를 크게 넓혀주고 새로운 세계를 알지 않는 겁니다. 눈을 뜨게 하는 것이죠. 결국은 그것은 중국이 그쪽으로 진출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건이 2차 서역 원정인 오손에서 돌아온 후부터는 서역하고 중앙아시아, 서남아시아 각국과 이제 교역을 맺게 됩니다. 특히 이제 기원전 115년부터 호냐왕이 지배하는 지역에 주청군을 설치하고 교두보를 마련해서 그 이후부터 이제 장건이 죽기 전에 주청군을 설치합니다. 아까 말한 우리 한사군의 군과 같이 군을 설치한 겁니다. 교두보를 마련하고 이후 많은 사람들이 사신으로 그쪽으로 가기를 원했고 또 무제는 많은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 가는 사람들은 그 나라의 파견을 가면 누구를 팔았냐면 장건을 팔았습니다. 장건이 전쟁에서 1차 전쟁에서 돌아와서 방망후, 즉 1차 서역을 다녀온 후에 방망후라는 벼슬을 받습니다. 그래서 방망후를 들먹이고 그 방망후를 장건을 들먹이면 그쪽 사람들도 그 사신을 신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건에 대해서는 사마천의 사기 또는 한서 이런 데에는 크게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마천은 장건에 대해서 장건은 사람됨이 힘이 강하고 여기서 힘이 강하다라는 말은 인내심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주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그 다음에 또 관대했다고 합니다. 관대하고 또 신용이 있어서 많이, 즉 오랑캐들이 좋아했다, 이렇게 사마천이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당시로서는 사마천은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아주 최적의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장건이 갔다 온 그 길이 다음에 이제 중국의 비단이 수출되고 동서 문명 교류가 이루어지는 이제 실크 로드가 됩니다. 물론 장건은 중앙아시아까지 갔다 왔는데 중앙아시아에서 이제 로마까지는 그 후에 또 이제 연결이 되고 이런 과정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장건이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해낸 사람인지, 또 얼마나 그 개척가들, 여행가들 중에서 어떤 이치에 있는지를 누가 얼마나 이치에 있다는 것은 서로 사실 이야기하기는 매우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현장 법사가 천축국을 다녀왔습니다. 아까 인도를 다녀왔습니다. 현장 법사는 말하자면 불경을 연구하기 위해서 갔다 와서 대강서역비를 썼는데 그 장건이 다녀왔던 그 길을 대부분 오게 되는데, 거치게 되는데 그 길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를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현장법사 책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때가 7세기입니다. 그러면 장건보다 약 800년 후 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신라의 스님인 해초 스님이 왕호 천축 국전을 썼다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호 천축 국전을 쓴 해초 스님도 8세기에 인도를 다녀왔습니다. 갈 때는 바다로 싱가포르 쪽으로 돌아서 인도를 갔다가 돌아올 때는 장건이
왔던 그 개척한 그런 그 타크라마칸 사막을 지나서 돌아오고요. 그 다음에 또 같은 그 비슷한 코스를 지나던 마르코폴로, 동방견문록을 썼던 마르코폴로는 13세기입니다. 그럼 장건보다는 1400년 뒤의 일이죠. 그래서 자, 저는 이 장건을 공부하면서 장건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고 큰 일을 했고 모험가이고 책임감이 강하고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있고 어떤 보수로도 말하자면 그 바라는 것으로 따져서는 그러한 위험을 감당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장건이 어떤 사람이다라고 자세히 제가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은 지금까지 장건이 13년 그 다음에 또 다시 인도에 가는 길을 개척해 보려고 노력하고 또 오선까지 다시 다녀오고 이런 한 16, 7년에 이르는 거의 17, 8년에 이르는 그 오랜 기간에 전쟁까지 참여하면서 무엇인가 자기가 뜻을 두었던 일이 성사되도록 달성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일한 사람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해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장건 이후에 우리가 이제 실크로드 하면 장건이 한번 그 개척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그대로 유지가 된 것이 아닙니다. 당나라 때에는 다시 또 이쪽 그 티벳 고원의 어떤 그 민족들이 지배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 과정을 거치긴 하는데 당나라 때 최전성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의 과정을 또 제3편 장건 이후에 서역 개척과 교류 활동 이렇게 하는 거 만들어 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4편으로는 아까 우리가 말했던 하서주랑 그 코스를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5편으로는 타크라마칸 쪽을 볼 것입니다. 이 두 부분은 말하자면 그 우리 문화 견문을 쓴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는 파미르 고원 넘어서 로마까지 가는 길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